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페이지 25페이지 밑에 모식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에 대한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식도는 염색체 숫자를 나타내게 주기 위한 그런 모식도입니다. 일단 생식세포와 체세포 분열하는 방식은 틀린데 염색체 개수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수 분열을 보면 모세포 하나 내에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죠. 근데 이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버지에서 유래된 염색체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수정이 된 그 모세포에서 이 두 개체가 복제를 먼저 해서 유전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각각 하나씩 복제를 해내겠죠. 자기 거 하나씩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 복제된 것이 서로 하나씩 이렇게 맞닿아서 접합이 이루어지겠죠. 이 하나하나가 두 개씩 된 것이 접합이 이루어지면서 뒤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각각의 염색체 수를 만들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염색체 수가 하나씩 들은 것이 4개가 형성됐죠. 근데 여기서는 맨 끝에 몇 개가 형성됐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세포 내에 염색체 수가 어찌됐든 여기서는 아버지의 염색체만 나타냈고 이쪽에서 엄마의 염색체만 나타냈고 두 중간에서는 아버지가 강하고 여기서는 엄마가 강하잖아요. 그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하나씩 염색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 이 감수 분열이고 체세포 분열은 두 개로 시작해서 한 세포 내에 두 개로 시작해서 나중에 딸 세포가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한 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 내에 들어있는 그 각 세포마다 염색체가 똑같이 본체와 마찬가지로 두 개 같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 체세포 분열의 기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수 분열은 세포 내에 염색체 수가 하나씩 들어있고 모두 4개를 형성한다.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2개로 형성을 하는데 각각 염색체는 똑같이 원래 모세포와 같이 2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개념만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중기, 지금 전기 얘기인데 중기,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룬 이가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된다.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4번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방추사에 이끌려서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한다. 염색체가 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해서 염색체의 수가 감소한다. 그랬죠. 자, 방추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을 제가 해놨습니다. 방추사가 뭔지. 이거 실사자죠. 세포의 체세포 분열 때 형성되는 가는실 모양의 섬유질 단백질로 원통 모양, 이게 방추라는 겁니다. 원통 모양의 긴 관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통 모양을 한자로 이제 방추. 근데 이 원통 모양이 실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다. 긴 관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방추사입니다. 방추사. 양쪽 극 사이 또는 양쪽 극과 염색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결체입니다. 연결체. 방추사. 말기. 핵막과 인이 다시 형성되고 동물세포는 분할과 형성되고 반수체인 2개의 딸 세포가 형성된다. 그럼 제2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동형 분열, 제1과
형태는 같다. 같은 형태로 두 번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전기는 간기 없이 이분열을 시작합니다. 자, 제2일 분열에서는 일단 간기부터 시작합니다.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처음 분열할 때는 간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뭐 체세포 분열은 제2 분열이 없으니까 그냥 간기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감수 분열은 제2 감수 분열 때는 간기 없이 바로 두 번째 단계에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의하십니다. 간기 없이 이분열을 시작한다. 중기, 염색체가 세포 중에 배열한다. 뭐 뒷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전기에 있어서 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후기 두 가닥의 염색 분자가 분리돼서 방추세에 이끌어서 양극을 이동한다. 같은 얘기잖아요. 염색체가 사라지고 행방에 나타나며 딸 세포질이 4개의 딸 세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감수 분열이니까 그러니까 성세포거든요. 성세포이기 때문에 4개의 딸 세포를 형성합니다. 여기 주의하십니다.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에서 딸 세포가 각각 몇 개씩인지, 체세포는 2개, 감수 분열은 4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해 놓은 이제 표예요. 장소, 체세포 분열은 온몸, 체세포입니다. 생식 기관을 제외한 온몸이죠. 그러니까 생식 기관은 이 성세포,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소와 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 정소와 난소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염색체 수는 2n에서 2n. 숫자 변화가 없다. 염색체 수는 숫자가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감수 분열은 2n에서 n으로 감한다. 반감이죠. 숫자가 반으로 감소했죠. 이것이 감수 분열이죠. 말 그대로 숫자가 반으로 감소한 것 감수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 복제, 체세포 분열 간기에 복제한다. DNA 복제는 언제 해요? 간기에 합니다. 어찌됐든 간기에 합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은 간기에 복제 한 번뿐이 없으니까 이 감수 분열은 제1 분열과 제2 분열이 있는데 제2 분열에는 간기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간기는 언제만 있어요? 제1 분열 간기에 복제하는 것은 맞죠. 그 다음 체세포 분열은 1회,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2회 분열한다. 상동 염색체 접합에 있어서 체세포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동 염색체 접합은 없다. 저 부분을 주의하십니다. 상동 염색체 접합은 없다. 감수 분열은 제1 분열 전기에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여기도 정리하십니다. 자, 언제? 제1 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 형성입니다. 제1 분열 전기에. 그 다음에 딸세포는 2개를 형성하고 모세포는 감수 분열에서는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데, 자, 차이점은 뭐다? 체세포 분열은 이게 형성된 딸세포는 다시 분열할 수 있는 거예요. 딸세포가 다시 분열할 수 있다. 하지만 감수 분열은 다시 분열할 수 없다. 됐습니다. 일단 분열이 다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얘가 다시 분열할 수 없어요. 정자와 난자가. 그 다음에 역할, 생물의 성장과 재생, 그 다음에 단세포의 번식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세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과 재생이에요. 성장이 끝나면, 그죠? 성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세포의 수를 늘려나가겠죠. 근데 성장이 끝나면 더 이상 세포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키가 성장기가 끝나면 더 이상 키가 안 크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구 교체를 한다. 늙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개체가 다시 그 자리를 메꾸게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그
나이 든 동물들이 사람도 그렇지만 체구가 작아질 수 있죠. 그거는 탈락되는 세포수는 많은데 이제 다시 복원하는 세포수가 적어지면 몸체가 작아지겠죠.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발현한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의 특징과 의의, 이 앞에는 이제 체세포 분열의 특징과 의의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 생식기관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 이 생식세포 분열. 연속 2회 분열하고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반이 된다. 2n이 n으로 된다. 체세포의 수의 절반인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면 부모와 같아진다는 거죠.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은 부모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소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돼지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죠. 자손은 부모와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는다. 이게 종특이죠. 그 중에 하나죠. 종의 특성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염색체 수는 23쌍인데 내가 세대를 많이 내려가면 이 23쌍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정자와 난자 형성 과정이에요. 염색체 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 세포가 몇 개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거죠. 몇 개가.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4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정자와 난자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모식도를 보시면 정원세포 그랬죠. 정자의 정원세포. 원래 처음 시작점을 정원세포로 하고 난자의 시작점을 원래 시작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모세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모체가 되는 것, 그것을 정모세포, 남모세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열을 해서 한 번 분열하고 그 다음에 2번 분열을 해서 2회 분열하잖아요. 분열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4개의 정세포를 이룬다. 쉽게 해서 딸세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출발해 4개의 딸세포를 이루는데 정자인 경우에는 정자 4개가 그대로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모세포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난원세포는 4개가 형성되는 거는 맞아요. 어차피 감수 분열에서 딸세포는 4개라고 그랬잖아요. 4개는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제1 남모세포에서 제2 남모세포로 될 때에 2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2개 나눠서 4개가 됐잖아요. 2개를 나눌 때 하나가 제2 남모세포가 되고 하나는 극체로 변하는 거예요. 정자는 각각 2개 다 정모세포가 되는 겁니다. 정자는 제2 정모세포에서 형성된 제2 정모세포가 각각 다 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게 좀 여기 접합된 거죠. 하나씩 간 거죠. 이렇게 하나씩 4개가 다 형성이 된다. 근데 난자는 여기서 그렇게 다 가지 않고 한번 제2 남모세포로 올 때 하나가 극체로 형성되고 제2 남모세포는 하나만 형성되고 다시 이 극체도 분열합니다. 여러분. 저 주의하셔야 돼요. 극체도 분열을 합니다. 하는데 난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극체는 뭐냐면 염색체는 있는데 세포질이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세포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난자의 구실을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분열을 합니다. 극체가 분열을 해도 어차피 세포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위에 때가 불능이면 밑에 둘 다도 불능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다 극체가 되는 거고, 이 하나의 남모세포도 역시 처음에 하나는 극체가 아닌 정상적인 남모세포와 극체가 있지만 여기도 역시 하나는 극체, 하나는 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딸 세포가 4개가 형성이 되지만 3개가 극체다.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극체 형태고 하나만 난자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분명히 4개는 맞습니다. 4개는 맞는데 정자는 정원세포는 하나의 정원세포는 4개의 정자를 형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난원세포는 하나의 난자만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4개는 형성이 되는데 3개는 뭐다? 세포질이 없는 극체다.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거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도표는요, 그 가축 번식 생리학 책에서 나오는 그 도표입니다. 번식 생리학 책에 나오는 도표인데, 우리 육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대에 육종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육종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와 아빠 세대를 교배를 해서, 뭐 근친이든 잡종이든 교배를 해서 제2세대 이후를 봐야 그게 육종의 개념인데, 당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번식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번식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육종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번식학 쪽의 개념을 약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다음 동물의 염색체 수예요.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46개. 쌍으로 치면 뭐 그 2n이니까 2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쌍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개수로 물어봤어요. 개수 몇 개냐. 어차피 뭐 2n이니까 다 짝수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맞는 거고. 소는 60개. 소. 돼지는 38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는 60개고 돼지는 38개니까 덩치가 크면 염색체 수가 많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토끼는 44개인 거예요. 토끼가 돼지보다 크진 않지요. 근데 염색체 수는 많아요. 그죠? 그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별도로 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이해되는 파트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봤자 몇 개 안 되니까. 사람을 제외한, 혹시 뭐 사람 나올 수 있지만, 소는 60개인데 소는 소인데 염소 있죠? 염소. 이것도 소죠. 그 60개입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소는 염소든 소든 염색체의 수는 60개다. 근데 시험에는 사냥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사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가축 책에 보면 사냥으로 나와 있는데 염소가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자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책들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한자 표기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염소를 표기하자니 이게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여서 사냥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시험 문제에 한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나옵니다. 가로쳐 놓고 혼동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염소로 나온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혹시 사냥으로 나오더라도 사냥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연기념물 사냥이 아니고 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는 소다 60개, 돼지는 38개, 그다음에 말은 64개, 오리가 80개, 닭이 78개다 이렇게 돼 있죠. 면양, 양은 양인데 전혀 다른 동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양은 아니다 사실. 면양은 54개. 시험 문제에 주로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면양, 염소, 닭, 소 이렇게 4동물을 놓고 다음 중 염색체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음 중 저 4마리나 5 축종을 놓고
다음 중 염색체 수가 많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를 딱 꼽으라는 것은 축산 기사 쪽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고, 공무원 시험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 하면 아마 4개 내지 5개를 많은 순서 혹은 뭐 적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시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하나를 물어본다면 다음 중 염색체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조류입니다. 조류가 복잡해요. 조류가 덩치는 작지만 이 소화 기관도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총배설광이고 뭐 맹장이 좌우 한 쌍이고 그 다음에 위도 소낭부터 시작해서 나눠져 있고 복잡합니다. 염색체 수도 복잡해요. 염색체 수도. 그래서 닭이 78개고 오리가 80개야. 자, 오리를 외웁니다. 오리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가 제일 많다. 여기 잊으시면 안 돼. 닭은 78개, 오리 80개. 다음은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유전의 기본적인 내용, 뭐 번식의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이제 유전자의 작용부터는 이제 법칙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유전 법칙. 근데 유전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맨델의 법칙이잖아요. 저 맨델의 법칙을 가축 육종학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 있어요. 우성과 열성, 그죠? 양친의 대립 형질이 F1에서 이거 F1은 필리얼 이런 뜻이죠. 이게 세대란 뜻입니다. 세대. 이게 그냥 일반 통칭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1번 세대, 그죠? 제너레이션 얘기하는데 뭐 처음에 우리가 F자로 필리얼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냥 1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F1, F2 그러면 2세대 이렇게. 1세대에서 우성 형질만 나타나고 열성 형질은 표현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됐죠. 있습니다. 우열의 엄마 거 아빠 거 반반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한다. 없는 게 아니죠. 표현이 되지 않는 것. F1에서 다음 세대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다. 됐습니다. 우열의 법칙은 반드시 제1세대에서는 우성만 나타난다. 우성만 나타난다. 그것이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잡종 교배시켰다. 그러면 잡종이면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를 교배시킬 때에 어느 한쪽이 열성이고 한쪽이 우성일 텐데 열성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잡종 교배를 시켰는데 아니죠? 우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잡종 교배시키면 반드시 이 가축의 생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우성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것은 F2입니다. F1에서는 뭐다? 우열의 법칙이다. F2에서는 분리의 법칙.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3대1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F1에서 나타나지 않던 열성 형질이 여기서 열성 형질이 F2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F2에서는 열성도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과 열성은 3대1이다. 아직 어디까지 강해요? 우성이 강하죠. 어쨌든 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성이기 때문에 단 열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3대1 비율로.
예를 든 거예요. 자, P는 그냥 이거 그 도표를 보거나 다른 책을 보실 때 여러분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저 페어런츠란 뜻이에요. 부모 세대. 이 P는 페어런츠를 얘기해요. 부모 세대. 이거는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겠죠. 모든 육중학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부모 세대에서 요크셔와 버크셔, 돼지죠. 돼지 품종을 교배시켰다. 잡종이죠. 요크셔와 버크셔는 품종이 틀리니까 이게 잡종 교배시킨 거죠. 그런데 둘을 놓고 보니까 요크셔는 WW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네요. 자, 그래서 육종에서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대문자가 우성이고 소문자가 열성이다. 규칙이 하나 있는데 대문자가 우성을 나타낸다. 소문자가 열성을 나타낸다. 요크셔가 대문자 둘 다 우성인 경우에요. 버크셔는 열성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크셔와 버크셔를 교배시키면 요크셔는 지금 뭐를 봤냐면 여기서 어디서 우성이냐를 봤냐면 피모색을 본 겁니다. 이거는 여기 따로 지금 설명이 없는데 이건 피모색을 본 거예요. 요크셔는 흰색입니다. 흰색. 피모색이 흰색이고 버크셔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돼지의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돼지의 피모색의 우성은 백색입니다, 여러분. 백색이 우성이에요. 다른 색에 비해서. 그래서 요크셔와 버크셔를 교배시키면 피모색에 관해서는 당연히 백색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게 섞였을 수 있다. 그죠?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이잖아요.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성, 열성 이렇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요 대문자가 흰색이니 결국 여기서 누가 누굴 눌렀겠어요? 소문자를 대문자가 눌렀겠죠. 이게 억압됐겠죠. 그러니까 백색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백색이 나타나. F1에서는 당연히 백색만 나타난다. 그런데 F2에 가니까 우성이니까 당연히 백색이죠. 우성, 열성이니까 백색, 우성, 열성이니까 백색. 그런데 열성과 열성은 흑색이니까 당연히 흑색이죠. 그래서 백색 대 흑색이 3대 1로 나타낸다. 분리의 법칙.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출처 밝히고 따온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 요크셔. 이거는 버크셔. 검은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요크셔 그러면 크게 다른 말로 두 가지 한다. 화이트 요크셔. 라지 화이트 요크셔. 이 여러 가지로 막 혼동돼서 불려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냥 일단 공통이 요크셔니까 요크셔를 하는데 원래 요크셔 종을 지금 현재 우리가 키우는 것은 개량종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개량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개량했다 해서 라지 화이트 요크셔 뭐 이렇게라도 불리기도 하고 원래의 색깔이 백색이니까 화이트 요크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뭐 통칭해서 요크셔라고 부르자 해서 요크셔라고도 불립니다.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요크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자 버크셔 그러니까 검은색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 검은색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다 검은색이 아니죠. 6군데가 흰색이다. 여기 네 다리 그죠? 그 다음에 꼬리 있죠, 요 꼬리 요 부분 6군데가 흰색이 있죠. 이것을 600이라고 합니다. 600 아니요 100, 100이 아니죠. 10백자니까 이렇게
이것을 600, 버크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은색 바탕에 600, 6군데가 백색을 나타낸다. 이게 특징이에요. 육종을 하려면 각각 그 축종에 대한 품종의 특징도 알아야 되거든요. 돼지일 때 뭐 요크셔나 랜드레이스도 백색입니다. 이 색의 랜드레이스도 이 색이고, 듀록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갈색인데, 그게 듀록이 좀 복잡해요. 듀록은 섞였다는 얘기도 되는데, 갈색인데 검은색도 있고 다른 색도 조금 섞인 것도 있고 그래요. 듀록이 그렇고, 이제 주로 갈색인데 주로 갈색이고, 햄프셔 종은 여기 다 검은색인데 이렇게 어깨띠가 이렇게 흰색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햄프셔 종. 각각의 돼지의 그 피모색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탁 떠올리실 수 있어야 교배시켰을 때 뭐가 어떻고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이형 접합체일 때 한 쌍의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 쌍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의 법칙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형 접합체, 이게 뭐냐면 다른 형태의 접합체. 예를 들어서 W 우성과 우성 같은 형태죠. 같은 대문자죠. 이것을 동형 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문자와 소문자도 동형입니다, 여러분. 소문자와 소문자 동형이죠. 그런데 대문자와 소문자, 소문자와 대문자 틀리죠. 이것을 이형 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동형 접합체는 호모형, 이형은 헤테로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어떤 때는 동형, 어떤 때는 뭐 호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동형 접합체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는 통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는 이형 접합체로 통일을 시킬 겁니다. 영어로 썼느냐, 뭐 우리나라말 썼느냐이기 때문에 대신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은. 그래서 이형 접합체일 때 이 경우죠. 한 쌍의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 쌍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예요? 이형 접합체일 때에 독립의 법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형 접합체일 때. 여기서는 뭐였어요? 동형이었죠. 동형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동형이었는데, 만약에 저쪽 부분이 이형이라면 두 번째에서는 표현형은 4종류로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 그렇게 됐어요. 9대 3대 3대 1. 저 기본 종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외워두세요. 모두 합하니까 16개죠. 9, 3, 3, 1 더하면 16개잖아요. 나중에 이게 9대 3대 4로도 될 수 있고요. 9대 7로도 될 수가 있어요. 여하튼 다 16개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 9대 3대 3대 1로 독립의 법칙에서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에서 앵거스 종과 쇼트 호운 종을 우리가 교배시킨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잡종교배죠. 잡종교배인데 여기서는 뭘 봤어요? 하나는 뿔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색깔, 피모색을 본 겁니다. 피모색. 소는 뿔이 있는 동물이다, 없는 동물이다? 있는 동물이죠. 뿔이 있는 동물인데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앵거스 종은 뿔이 없는 종이에요. 뿔이 없습니다. 한우는 뿔이 있다 없다? 있죠. 암컷에 있나요? 수컷에 있나요? 둘 다 있죠. 수컷이 크고 암컷이 작다 뿐이다.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앵거스 종은 무각이면서 흑색입니다. 피모색이. 쇼트 호운 종은 유각이면서, 쇼트 호운 그러니까 뭐예요? 짧은 뿔이잖아요. 영어로.
말 그대로 혼. 뿔이 짧은 종이란 얘기잖아요. 그 뿔이 있는 거죠. 슈토운전 유곽이면서 피모색은 적색을 교배하면 F 안에서는 모두 우성인 무곽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흑색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1번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을. 그러면 소에 있어서 무곽과 유곽 두 품종이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성이냐 하는 거예요. 소에 있어서. 무곽이 우성이다 하는 거죠. 왜? F 안에서 무곽만 나타나잖아요. 이해하셨죠? 소에 있어서 무곽과 유곽을 교배시키면 무곽이 우성이다. 그 다음에 검은색과 적색을 교배시키면 뭐가 우성이에요? 검은색이 우성입니다. 검은색. 피모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모색. F2에서는 무곽 흑색종이 나올 수도 있고 유곽 적색종 이렇게 다 같이 양친의 의모는 같으나 양친에서 볼 수 없는 무곽 적색과 유곽 흑색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의 유전자에 방해됨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F2에서는 이 형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F2에서는. 자, 그러면 자, 요 맨 밑에 게 뭐예요? P는 뿔을 얘기해요. 뿔. 그죠? B는 피모색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은 없지만 설명이 빠진 거예요. P는 뿔을 나타내는 거고 B는 피모색을 나타내는 거야. P가 대문자 P는 무곽이잖아요. 그죠? 저게 우성이니까. 그러니까 P는 무곽이고 B는 흑색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P는 어차피 이것도 동형이지만, 그죠? 동형이지만, 뿔은 유곽이면서 이쪽 피모색은 적색이다 하는 거죠. 근데 섞였을 때에 서로 섞일 수가 있죠, 이렇게. 뿔은 없는데 피모색은 적색이 나올 수도 있고 뿔은 있는데 피모색은 우성이 나올 수 있고 우열이 지금 섞인 경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 F2에서예요. F2에서는 열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F1에서는 우성만 나타난다. 그걸 이제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뿔과 피모색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형접합체 제가 설명드렸죠. 보충 설명으로 서로 다른 유전자성을 갖는 개체. 동형은 같은 유전자끼리 조합. 우성, 열성, 우성이라든지 동형은 우성 혹은 열성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가 표기를 할 때에 대문자는 동형, 소문자도 동형. 그 두 개 섞였으면 이형이다. 이게 계속 뒤에 육종학 시간에 나옵니다. 이형접합체, 동형접합체를 모르면 사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거 혼동돼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걸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뒤에 넘어갑니다. N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자, 대립 유전자가 몇 쌍이 있느냐 이거죠. 아까 독립의 법칙 9대 3대 3대 1에서 뭐라 그랬어요?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그때는 독립의 법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N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형성, 배우자의 조합, 유전자형, 표현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라봅니다. 이렇게 배우자 형성은 2의 n승으로 유전자 개체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쌍이에요? n쌍인데 2쌍이죠. 그러니까 여기 n이 2쌍이 된 거예요. 여기가 2의 n승이니까 2는 4가 된 거죠.
배우자 조합은 자,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에 배우자 조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배우자 조합은 이거 외우셔야 되죠. 4의 n승. 그러면 4의 두 쌍이니까 4, 4, 16, 16개가 되는 거죠. 여기는 3의 두 쌍이니까 3, 3, 9가 되는 거고 2의 n승이니까 2의 자수니까 표현형은 4개가 되는 거죠. 여기를 외우시는 거죠. 여기를 외우셔서 몇 쌍을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2쌍, 3쌍, 4쌍을 주어지면 그 중에 유전자형, 4쌍의 유전자형 그러면 3의 4승 해야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하셔야죠. 3, 3, 9, 3, 9, 27, 3, 7, 21, 81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계산기 없어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산기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하지만 이 부분이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번 나왔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내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수험생이 혼동되지 않고 그죠? 혼동되지 않고 물어보는 그런 의도를 알고 숫자를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죠. 주어진 식을 외워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외우십니다. 표현형과 배우자 형성은 2의 n승이가 같이 외우시고요. 배우자 조합, 그러면 4의 n승, 유전자형 3의 n승.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다 분리의 4개니까 그냥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우자 형성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대립 유전자의 상호작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